이웃집 백만장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읽고 크게 깨달음을 얻은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토머스 스탠리와 윌리엄 댄코가 함께 쓴 책으로 진정한 부자들의 생활 방식과 그들이 어떻게 부를 쌓아왔는지에 대한 실제 연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만장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화려한 저택에 고급 외제차를 몰고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들을 상상하시나요? 저도 이 책을 읽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실제 백만장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해 보이는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천 명의 백만장자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의 생활 습관, 소비 패턴, 투자 방식 등을 면밀히 조사했죠. 그 결과 저자들은 백만장자들에게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책을 통해 가장 크게 놀란 점은 백만장자들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백만장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한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중 다수는 검소하고 절제된 생활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책에서 소개된 한 백만장자는 30년 동안 같은 동네에서 살았고 10년 이상 된 국산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그는 비싼 양복이나 명품 시계 대신 할인점에서 구입한 옷을 입고 5,000원짜리 시계를 차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사람의 자산은 80억 원이 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검소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계속 읽어나가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백만장자들 중 상당수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상속이나 복권 당첨이 아닌 자신의 노력으로 부를 쌓았습니다. 게다가 그들 대부분은 평범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 회계사, 의사, 변호사, 교사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직업이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은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의 생활 방식과 재정 관리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백만장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검소함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출을 관리하는지였습니다. 예를 들어 백만장자들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새 차보다는 1년에서 3년 정도 된 중고차를 선호합니다. 새 차는 구입 즉시 가치가 20% 이상 하락하기 때문이죠. 또한 그들은 고급 외제차보다는 실용적이고 연비가 좋은 국산차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예로 백만장자들은 명품이나 사치품에 돈을 쓰지 않습니다. 이 책의 연구에 따르면 백만장자들 중 절반 이상이 롤렉스 시계를 단 한 번도 구입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수십만 원대의 실용적인 시계를 사용했죠.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연봉은 높지만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최신 스마트폰,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등에 많은 돈을 썼죠. 반면 백만장자들은 그런 것들에 돈을 쓰지 않고 대신 자산을 불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처럼 보이는 것과 실제로 부자가 되는 것의 차이였습니다. 전자는 소비에 집중하고 후자는 자산 형성에 집중합니다. 백만장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철저한 재정 계획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득과 지출, 그리고 투자를 꼼꼼하게 관리합니다. 제가 가장 놀란 사실은 백만장자들 중 80% 이상이 매달 예산을 세우고 자신의 지출을 추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책에서 소개된 한 백만장자는 매달 첫째 날에 그 달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는 수입의 20%를 저축하고 50%는 필수 생활비로 나머지 30%는 투자와 여가 활동에 사용했습니다. 그는 이 예산을 엄격하게 지켰고 만약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다른 부분에서 줄여서 균형을 맞췄습니다.
또한 백만장자들은 자동 저축을 실천합니다. 즉,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일정 금액을 저축이나 투자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죠. 그들은 남는 돈을 저축한다가 아닌 저축하고 남는 돈으로 생활한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제가 이 원칙을 알게 된 후 저도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즉시 20%를 별도의 계좌로 이체했죠.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차 그 돈이 없다고 생각하고 생활하니 적응이 되더군요. 그리고 1년 후 그 돈이 상당한 금액으로 불어나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이 방법의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백만장자들의 세 번째 특징은 현명한 투자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돈을 어떻게 불릴지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이 책의 연구에 따르면 백만장자들은 평균적으로 자신의 자산 중 20%를 주식에, 30%를 부동산에, 20%를 채권에, 나머지는 현금이나 다른 투자 수단에 배분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또한 백만장자들은 장기 투자를 선호합니다. 그들은 단기간에 큰 수익을 올리려고 하지 않고 대신 꾸준히 복리의 힘을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책에서 소개된 한 백만장자는 20대 때부터 매달 월급의 15%를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그는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꾸준히 투자했고 30년 후 그의 주식 자산은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고 가장 크게 깨달은 점은 시간의 힘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한 번에 벌려고 하지만 사실 부를 쌓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작은 금액이라도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 원을 연수익률 8%로 30년 동안 투자하면 그 금액은 약 9억 원이 됩니다. 반면 매달 100만 원을 같은 조건으로 15년 동안 투자하면 약 4억 원이 됩니다. 즉, 투자 금액이 2배더라도 시간이 절반이면 최종 금액은 절반 이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놀라운 힘입니다. 백만장자들의 네 번째 특징은 다양한 수입원입니다. 그들은 단일 소득원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채널을 통해 수입을 창출합니다. 이 책의 연구에 따르면 백만장자들 중 60% 이상이 2개 이상의 수입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본업 외에도 부동산 임대, 주식, 배당금, 사이드 비즈니스 등을 통해 추가 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백만장자들은 자신의 시간당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책에서 소개된 한 의사는 일반 진료보다 전문 분야에 집중하여 시간당 수입을 2배 이상 올렸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현명하게 일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찾고 그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더불어 백만장자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부를 창출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분야에 집중하여 투자했습니다. 예를 들어 IT 분야에서 일하는 백만장자는 자신이 잘 아는 기술 기업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백만장자들의 다섯 번째 특징은 자녀 교육에 대한 접근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백만장자들은 자녀에게 물질적인 것을 많이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녀가 경제적 자립심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이 책의 연구에 따르면 백만장자들의 자녀들 중 상당수는 대학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스스로 부담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녀에게 고급 자동차나 명품을 사주는 대신 저축과 투자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 이 책에서 소개된 한 백만장자는 자녀가 여름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 돈의 50%를 저축하면 나머지 50%만큼을 추가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는 돈의 가치와 저축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죠. 또한 백만장자들은 자녀에게 검소함이라는 가치를 전수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 자녀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고급 승용차 대신 실용적인 차를 타고 사치품보다는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가치관을 습득하게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많이 사주는 것이 좋은 부모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백만장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적 자유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책의 연구에 따르면 백만장자들 중 상당수는 50대 초반의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할 필요가 없었고 대신 자신이 진정으로 즐기는 일이나 사회공헌 활동에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 백만장자들은 FIRE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전략을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저축하고 투자하여 자신의 자산이 생활비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책에서 소개된 한 백만장자는 연봉의 70%를 저축하고 투자했습니다. 그는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15년 동안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켰고 45세에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인 교육 봉사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점은 자유의 의미였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더 많은 것을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즐거움을 포기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인내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웃집 백만장자를 통해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책은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한 비결은 화려한 생활이나 고수익 직업이 아니라 건전한 재정 습관과 장기적인 안목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입보다 저축률이 더 중요합니다. 많이 버는 것보다 얼마나 많이 지출하지 않고 모으느냐가 부의 핵심입니다. 둘째, 검소함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입니다. 불필요한 것에 돈을 쓰지 않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부의 축적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의 꾸준한 노력과 복리의 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넷째, 경제적 자유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섯째, 자녀에게 물질적인 것을 많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자립심과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교훈들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입니다. 비록 이 책이 처음 출간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그 핵심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배운 원칙들을 실천한다면 언젠가는 이웃집 백만장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탄탄한 자산과 건전한 재정 습관을 가진 사람임을 기억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재정 건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